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특집. 경제학자 곽박사 3대1로 맞짱 뜨다. 가상화폐 혁신인가 거품인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는 특집 토론 준비했습니다. 가상화폐의 혁신인가 거품인가.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확천금의 대상으로 순식간에 가상화폐가 떠올랐죠. 청취자 여러분에게 가상화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가상화폐, 화폐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도박인 것 같습니까? 어제 온종일 온라인을 강타한 검색어 총선 때 보자. 국내 가상화폐 규제에 저항하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그대로 반영한 단면이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두고 한쪽에선 거품에 대한 경고도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가상화폐가 기축통화의 위상을 넘보는 글로벌 화폐적 가치가 있다, 이런 기대감도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가상화폐 규제가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막는다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움직임은 강화되는 분위기인데요. 우리의 경우 지난 30일부터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에 대한 실면 확인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과열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입니다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요. 최근 일본에서는 5,600억짜리 이 거래소 해킹 사건도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는 건지 반드시 짚어볼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래서 가상화폐 특집 비트코인 가상화폐 혁신인가 거품인가로 시작하겠습니다. 제1부 가상화폐 혁신인가 거품인가. 암호화 코인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초기 모델로서 흐름에 발맞춰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관문인가. 98년 닷컴 버블 현상처럼 곧 꺼져버릴 거품 시장인가. 투자인가 투기인가. 토론에 함께할 분을 소개합니다.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 업계 대표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이사, 학계 대표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 팩트체커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가상화폐 혁신입니까 거품입니까? 오늘 토론에 참여하실 분들 방금 소개해 주셨습니다. 먼저 같이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느 분이 어느 분인지 아마 이 청취자분들 목소리로 좀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 먼저 업계 대표로 나오신, 저번에 저하고 인터뷰 한번 해주셨죠,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진화입니다. 예, 오늘 한 2시간 남짓한 시간에 이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잘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계 대표로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준입니다. 벌써 이렇게 연구센터가 만들어졌습니까? 2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2년 전에요? 네. 팩트체커 박병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 바쁘세요? 네, 여전히 바쁩니다. 예, 이 특별 토론 때문에 나오셨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1부에서는 가상화폐 혁신인가 거품인가, 이 문제의 대주제를 놓고 소주제 하나, 과연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 영어로는 크립토커런시라고 하는 이 암호화폐는 화폐인가 아닌가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상화폐가 기축통화 자리에 대체할 가능성도 있을까 문제부터 우리 김진화 대표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수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려왔지만, 법정화폐를 대체하려고 이게 나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해다. 왜 한 발 쫓고 들어가세요? 아니, 원래부터 전 그렇게 이야기를 그러셨어요? 해왔고요. 근데, 이 암호화폐, 가상화폐에 좀 그러니까 비판적인, 그 다음에 나쁜 이미지를 주시려는 분들이 저는 일종의 허수아비 논증의 오류에 빠져 있고, 그것들을 적절히 구사하고 있다. 뭐냐 하면, 암호화폐는 원래부터 법정화폐를 대체하려고 만든 것이 아닌데, 마치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될 거라고 선전한 것처럼 허수아비 하나를 세워놓고,
그거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게 훨씬 쉬우니까요. 네. 아, 이것 봐라. 비트코인만 봐도 이거 법정화폐 되기에는 턱도 없이 기술적으로 부족하고 이것이 훨씬 더 그 평판이라든지 그 허점을 공격하기가 되게 쉽다라고 그런 네. 허수아비 논증의 오류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예. 저는 법정화폐를 대체하거나 특히 기축화폐 달러화와 뭐 대체하는 그런 개념들은 아니다. 저는 보완제로 쓸 가능성이 있고 우리 현대인들의 옵션 하나가 더 늘어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진아 대표의 말씀을 제가 끊지 않고 쭉 말씀하시게 한 거는 이 업계에서 사실 비트썸이라고 하는 거래소도 처음으로 개설을 하시면서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저는 코빗이라는 거래소를 2013년도에 거래소를 2013년도에 처음 죄송합니다. 처음 개설을 하셨고 사실 이 가상화폐를 처음 소개한 분의 견해가 무엇인지를 청취자 여러분들께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가자는 측면에서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토론을 할 때 견해가 좀 다른 부분이 있거나 치고 들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마이크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의견을 개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 박성준 교수님. 예. 방금 김진화 대표의 말씀에 뭐 생각이 따로 있으신지요? 뭐 일단 보완제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암호화폐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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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축통화 논란하고는 좀 다른 논란이고요. 네. 저는 거꾸로 얘기해서 기축통화라는 거는 일단 그 법정화폐들 사이에 이제 통화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지금 저는 세계적으로 우리 보통 화폐 전쟁, 쩐의 전쟁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경제학자들 아마 그런 거 많이 하실 거예요. 저는 한 단계 더 나가서 디지털 쩐의 전쟁이 시작된다고 보고 있어요. 디지털전이다. 예, 여러분이 지금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그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라든지 다른 코인들을 화폐냐 아니냐는 그거는 아직도 왜 그 질문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못 하고요. 예. 저희가 여기서 기축통화라는 얘기를 할 때는 포인트를 좀 바꿔야 돼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암호화폐들은 법정화폐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럼 이제 화폐라는 개념을 이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좀 틀릴 수 있다는 거죠. 네. 법정화폐는 아닙니다. 근데 저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나라 현금 없는 사회 만든다며요. 네. 이게 2025년에 현금 없는 사회 만든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현재 종이화폐를 안 쓰고 전자화폐 쓸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는 기술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이나 일본은 아직 시작을 안 했지만 중국이나 러시아는 디지털 법정화폐를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를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기축통화 자리를 대체할 거느냐 당연히 저는 대체한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서 기축통화를 대체하는 암호화폐는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이런 암호화폐가 아니라 디지털 법정화폐로서의 암호화폐들을 각국이 만들 거고 그 디지털 법정화폐들 간의 기축통화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이제 무한급수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끊고 네. 우리 박병일 기자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네, 기축통화까지 정말 꺼내려고 정리를 하면 해주세요. 기축통화란 무엇이고 법정통화를 지금 자꾸 법정통화, 기축통화, 네. 가상통화 뭐 이런 네.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네. 네, 일단 뭐 법정 통화는 이제 법으로 정해진 예. 통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돈으로 쓰겠다.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나라가 강제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정부가 이제 보증을 하고 이제 예. 정부가 책임을 지는 이제 그런 돈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기축 통화는 이제 그 중에서 전 세계 많은 돈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기준이 되는 그렇죠. 네, 그 뼈대가 되는 돈인데 네. 지금 같으면 이제 우리가 달러를 쓰고 있고요. 예. 과거에는 이제 파운드화였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게 기축 통화인데 사실 기축 통화까지 가면 논쟁이 너무 커지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다만 기술적인 발전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는 이러한 소위 말하는 디지털 머니의 형식이 예. 그 출현할 시점이 좀 되지는 않았나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중국을 보면 네. 거기다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현금을 쓰다가 그리고 신용카드를 쓰다가 요즘은 보면 이제 중국은 거의 뭐 페이팔 같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제가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번에 나오는 거는 이제 굳이 형체가 보이지 않는 돈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가 돈을 쓰는 방식, 형식의 차이가 예. 점점 더 우리가 익숙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이제 가상통화가 이제 나오지 않았냐. 예. 그리고 이게 갑자기 나오면 사실 사람들이 생뚱맞아하고 낯설할 수가 있는데 예. 이게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축적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뭐 도토리 같은 그런 가상통화도 있었고 마일리지 개념도 있었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굳이 종이로도 표현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처음에 돈이라고 하면 금화가 있었고요. 금에서 지폐로 바뀌었고 더군다나 이제 또 지폐에서도 이제는 신뢰를 바탕으로 나오는 그런 돈을 쓰고 있었으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다음번 차례는 보나마나 전자적인 걸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네. 생각을 하는 와중에 나왔기 때문에 기술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지 않겠냐. 앞으로 누가 더 이상 그 지폐를 들고 다니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플라스틱 카드도 이제 안 들고 다닌다는 거죠. 예. 지금 신용카드 안에 다 담겼다지만 이제 이것도 쓰지 않고
삼성페라고 다 나왔으니까, 예.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거를 처음부터 크립토 커런시라고 하는 커런시를 붙여서 아까 말씀하신 허수아비를 만들어 놨는데 그 허수아비에다가 이름표를 딱 붙여놨어요. 크립토 커런시. 이거를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암호화폐. 이게 좀 어려우니까 가상화폐. 자, 그러면 화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금 법정통화 다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차별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정부가 강제한 기구나 기관에서 발행한 가치 척도의 기준이 되는 것, 교환 수단으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근데 앞에서 말씀하신 저 도토리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상에서 주어졌던 별, 이런 별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화폐적 개념이 그런 의미에서는 아니죠. 왜? 특정 세대들만이 향유할 수 있는 기술적 발전에 따른 특정 계층과 세대에 향한 국한된 거잖아요. 이게 무슨 화폐예요? 그러면 화폐라는 말을 바꿔야죠. 다른 말로. 이게 화폐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커런시라는 단어를 우리가 우리말로 바꿀 때 화폐로 바꿨는데 사실 커런시를 또 통화로도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머니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그 크립토 커런시를 가상 통화라는 또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또 화폐라는 개념과 좀 다른데 암호화폐, 가상화폐, 가상통화지 다 다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커런시라는 의미를 왜 붙였냐에 의견이 되겠습니다만 또 머니는 아니었기 때문에 방금 또 말씀하셨던 개념에 또 보다 보면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 김진아 대표께서 허수아비 이런 논쟁의 오류. 논쟁의 오류. 그 말씀을 하셔서 자꾸 이게 화폐다 그러니까 정말 어떤 가치의 기능만이 화폐인 것처럼 인식을 옛날에 우리가 제 의견입니다. 경제학을 한 사람으로서 구석기 시대 때 보면 조개 껍질이 화폐였잖아요. 1970년대 80년대 초반 하더라도 얍이라고 하는 섬나라가 있거든요. 여기서 바위에 구멍이 뚫린 게 화폐였단 말입니다. 그렇죠. 거기다 소유권을 이렇게 온 마을 사람들이 인정해줬죠. 그럼요. 그러니까 화폐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달러나 원이나 유엔과 같은 우리가 쓰고 있는 개념보다도 보다 보편화되고 넓은 의미거든요. 근데 그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이거를 가상화폐다, 암호화폐다고 해버리니까 일반 연세 드신 분들은 이건 뭐야? 젊은이들이 몰려 들어가가지고 이거는 미래 세대 이야기고 사이버 세계 이야기라서 모르셔도 됩니다. 이런 형태의 운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품이 낀단 말입니다. 쉽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화폐라고 꼭 굳이 그런 오해가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어떤 인식상의 오류를 이것이 자초하고 있다면 굳이 화폐라고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기술 업계에서는 또 토큰 그러니까 증표라고도 많이 써서 크립토 토큰이라고도 많이 써서 저는 법무부에서 저번에 장관님께서 가상 증표다라고 했을 때 그래 증표는 괜찮다. 그거는 개념적으로도 맞을 수 있고 근데 크립토 암호를 붙여야 된다. 가상 증표 이러니까 좀 굉장히 뭔가 이상한 것이냐 이렇게 되고 있는데 박 교수님. 저는 자꾸 쓸데없는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데 제가 우리 그 경제학자 분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수표 쓰죠? 수표 요즘은 안 씁니다만 썼습니다. 수표가 화폐인가요? 수표가 화폐적 개념에 포함이 되죠. 근데 화폐는 아니죠. 화폐이죠. 왜냐하면 화폐의 정의가 M1이 있고 M2가 있고 M3가 있습니다. 그래서 M2 개념 안에서 들어갑니다. 수표는 법정화폐는 아니죠. 법정화폐는 아니죠. 근데 우리는 화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왜 화폐라는 얘기를 할 때 꼭 법정화폐라는 얘기만 써야 되죠? 우리 어음 있죠? 어음이 화폐인가요? 화폐입니다. 그것도 화폐잖아요. 우리가 보통 어음이나 수표라는 거를 생각할 때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라든지 그 나라의 그 통화량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냥 디지털 법정화폐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는 디지털 법정화폐 정의가 우리나라에 아주 정확히 내린 건 없어요. 그냥 화폐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크립토 화폐라고 암호화폐라는 걸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이거는 화폐가 아니야. 넘어가시네. 제가 질문 드릴게요. 거꾸로 저한테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거꾸로 드릴게요. 그러면 어음이나 수표는 누가 보증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가상화폐는 누가 보증을 합니까? 누가 보증을 하지요? 네트워크가 보증합니다. 네트워크가 보증되죠. 가상화폐를 네트워크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신뢰할 수 있는데 해킹을 당해서 5,600억을 해킹당하고 하는 겁니까?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입니까? 자꾸 이 해킹도 제가 암호학 박사입니다. 해킹도 굉장히 편하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해놔야지. 그럼요. 이렇게 해놔야지만 저희들이 2부, 3부를 또 뜨겁게 달굴 수 있으니까. 일단 제가 마무리 짓는 거는 화폐냐 아니냐의 논쟁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자꾸 이걸 화폐냐 아니냐를 따지시냐는 그건 제가 볼 때 정부가 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사실 화폐가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기술적인 발전에서 카드라든지 도토리를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나온 배경은 단순한 가상화폐 개념이 아니에요. 비트코인의 본질은 그동안 중앙에서 화폐에 대한 발행권을 독점했던 그 체제를 그 체제의 반기를 들어서 그냥 P2P로서 우리끼리 화폐를 한번 만들어서 좀 더 안정한 화폐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목표가 맞아요. 디지털 법정화폐 대행되는 화폐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캐시를 추구하는 겁니다. 단지 이게 초기라 좀 더 많은 기술적인 축적이 안 된 상태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단지 P2P로서 돌아가는 화폐라는 걸 보여준 거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실패한 화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자, 한마디 아니, 요 네. 시간이 1부는 여기서 마감을 해야 돼서 그 2부로 돌아올 건데요. 비트코인의 그 빛이 영어 다른 발음으로는 물리치다. 격파하다는 뜻이 있어요. 예. 정부를 물리치기 위해서 만든 어원과 비슷하네요. 예, 광고 듣고 맞습니다. 와서 잠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94.5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특집 경제학자 곽 박사 3대1로 맞짱 뜨다. 가상화폐 혁신인가 거품인가 토론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2부 미래와 대책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눠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많은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가상화폐 좀 의문이 풀리셨습니까? 아니면 더 의문이 생기셨습니까? 저는 후자이길 바랍니다. 더 많은 의문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공부를 하시니까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로 받고 있고요. 함께하고 계신 분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아 한국블록체인협회 이사님, 그리고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님, 박백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이 문자 보내주신 거 제가 잠깐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간단하게 답변 한번 주실 수 있으면 주세요. 1707번님, 수익에 대해서 세금은 냅니까? 증권, 부동산, 양도 차익은 모두 세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976번님, 아무리 들어도 이건 재테크로 안 보입니다. 안정성 보장이 전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 기술 발전을 위해 사용한다면 찬성이나 투자 또는 투기 목적의 장이 되는 것은 불안합니다 하셨고요. 4486번님,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안 좋은 면만 보고 제재만으로 예고가만 나는 것 같습니다. 올바른 투자에 대한 교육과 방법을 안내해 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0871번님, 가상화폐 가장 큰 문제는 정체불명의 사설에서 만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세계 제일 부자가 어느 가상화폐 만든 사람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이분은 조금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6432번님, 대통령께서 직접 공부하면 어떨까요? 라고도 보내주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갖고 있는 거 아니까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면 이 세 분 전문가 저를 포함해서 네 사람이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면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진아 대표 이사님. 네. 세금 왜 안 내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과 다르게 증권에 대해서도 사실은 대주주 외에는 우리나라는 양도 차익, 즉 자본이득 제도가 없습니다. 거래할 때 세금 안 냅니다. 예. 거래세를 내죠 거래세를 대신에. 내죠. 예. 그래서 소득에 대해서. 저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을 예전부터 천명하면서 이것의 과세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이걸 도박이나 사기로 규정할 게 아니라 네. 빨리 규율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실제 제가 기재부나 국세청이랑 회의도 몇 번 했는데요. 네. 이걸 먼저 이 행위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규제책이 나와야지만 과세도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나 우리 소득세법 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국회가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먼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들이 50분까지 토론을 하고 1분씩 제가 시간을 드릴 거거든요. 결론을 지으실. 그러니까 50분까지 저희들이 토론을 마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시고요. 뭐 더 길어져도 괜찮습니다만은 우리 박성준 팀장님, 센터장님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방금 청취자분들 말씀. 청취자분님 말씀하신 과세 문제는 조금 반드시 해야 되고요. 네. 저도 소득이 있는 곳에는 과세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 화폐에 대한 이제 수익이 생겼을 때 전 세계적으로 규제하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신원 확인이라서 고객 확인 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건 어떤 자본시장이든 다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이제 AML이라고 이제 자금 세탁 방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또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 이 세 가지 원칙이 세계 모든 나라가 이제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기본 3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걸 안 하신 거예요. 왜 안 하셨느냐? 그 세 가지 원칙을 하려면 세계 각국이 규제를 다 합니다. 규제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규제를 다 해야 되는데 그 규제를 하기 전에 먼저 활성화를 먼저 하는 거예요. 활성화를 하고 그다음에 그 활성화의 부작용을 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전제 조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거를 제도권으로 안 가져올려다 보니까 과세를 하려면 뭔가 또 법적 근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뭔가 시장에다가 이게 정부가 인정하는가 보다는 또 시그널을 오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정부는 지금 현재 과세를 할 수도 있고 과세를 해야 되고 AML도 해야 되고 고객 확인 제도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방치한 거예요. 지금 김진아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2년 전부터 정부에다가 빨리 고객 확인 제도 자금 세탁 방지 과세하라고 끊임없이 제안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과세를 안 내는 게 세금을 안 내는 게 안 내고 싶은 게 아니라 세금을 낼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거예요. 예. 박병일 기자. 네. 왜 정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네. 경제학자로서 네.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제도를 가지고서 돌아가는 방법이 늦을 수가 있어요. 경쟁이 막 네. 붙을 때는. 네. 먼저 하라 그래놓고 네. 하나씩 막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정부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투기적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짐작이 가는 부분이 0.1%라도 있으면 거래소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왜 거래소를 열어가지고 거래하도록 통신법을 만들어줘가지고 허가를 해줬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뭔지 정부 내에서도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도박이고 불법적이다 하면 아예 없애야 되죠. 우리가 하우스를 주면서 그 하우스에서 예를 들면 화투를 치는 분들한테 세금을 거둘 수는 없잖아요. 세금을 걷는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겠다는 거니까 이게 분명히 도박이고 사기고 처음에 우리 생각할 때 법무부에서는 이거는 뭐 예전에 바다 이야기 이상도 아니다. 이하도 아니다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까지 또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래에 또 어떻게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또 인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그 과정에서 과세는 이러다 보니까 또 모순이 생기죠. 과세를 한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게 되니까 그렇죠. 이게 자기 모순사에서 지금 결정을 못 내리는 겁니다. 8249번님,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유시민 작가께서 왜 남의 방송 이야기를 유시민 작가께서 고갈되면 다 망하는 사기다. 고갈된다는 건 무슨 말씀인가 했는데 유시민 작가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어요. 고갈되지도 않을 뿐더러 더 많은 것이 나타나서 오히려 더 종류가 많아져서 값이 확 떨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 문제가 더 코인도 큰 계속 나오죠.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만 말해도 팩트가 그게 틀린 건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셨던 게 이제 마이닝 같은 거, 채굴 같은 것들이 2,100만 개로 한정돼 있으니까 한정돼 있으니까 이제 안 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건 다 틀립니다. 수수료 때문에도 계속 채굴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많은 책들을 좀 읽어보시면 방금 제가 한번 힌트를 드렸어요. 이게 비트코인이 오히려 더 많아져서 분리를 하고 주식 액면 분할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분할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너무 가치가 없어질 버릴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점 뭐 소프트 포크나 하드 포크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질문이 하나 있고요. 방금 질문 주셨고 8328번님 박사님들 머리 너무 쓰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삽시다. 한 표 저도. 자 3354번님 비트코인도 포린 익스체인지 마진처럼 외환거래 마진처럼 폐쇄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이 퇴행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했고요. 5505번님 주식가격이 거품은 기업의 실제 가치와 지나치게 차이가 드러날 때 거품이 꺼지는데 가상화폐 경우는 그것이 실제 가치의 기준이 뭡니까? 다만 무작정 오를 거란 기대감에 베팅하는 도박 아닙니까? 그것이 화폐라면 어떻게 폭등 폭락을 할 수 있습니까? 하셨고요. 4867번님이 계속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주식의 경우 회사에 자본이 들어가고 그 자본이 이익을 내어 배당하는 것이 창출 가치가 반영되는 원리라고 한다면 과연 가상화폐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하셨어요. 예, 근데 뭐 사실은 인터넷 초창기에도 기업 가치 평가하는 것들이 굉장히 엉성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실제 쓰인 게 뭐냐면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투자하는데 가입자 한 명당 뭐 5만 원에서 막 몇십만 원까지 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골드뱅크 같은 업체는 가입자들을 그거보다 싸게 유치하려고 웹사이트 와서 클릭하면 돈 준다. 그러니까 5만 원 기업 가치 인정받는데 한 3만 원만 주면 2만 원은 자기가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우리가 인터넷이 너무 발전해서 다양한 수단들을 갖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 굉장히 엉성한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다 막기보다는 그런 필요한 장치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잘못된 정보들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 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계속 질문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한 분이 이런 좀 관심이 엄청 많으세요. 평소 때 문자 올라온 곳에 한 배 이상은 올라오는데요. 전화로 문의를 주시는 모양이에요. 비트코인은 한 코인을 수만 개로 쪼개서 살 수 있게 하는데 이게 투기 아닙니까? 그래서 1비트코인을 0.1비트코인으로 자르고 또 막 이렇게 자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쪼개게 되면 초등학생들까지 못 모르고 게임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셨어요.
예, 초등학생들은 지금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정부 대책이 나오기 전에서도 많은 거래소들은 미성년자 가입을 받지 않았었고요. 네. 일단 비트코인은 원래부터 소수점 8자리가 마지막 단위입니다. 예. 예, 그렇게 쪼갤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것이지요. 예.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또 전자화폐의 장점이 죄송합니다. 그 전자화폐의 장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어제 우스갯소리가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했잖아요. 그렇죠. 우스갯소리가 지금 5만 원 됐습니까? 이제 이제 50만 원. 액면 분할 하게 되면 그렇게 되죠. 예, 5만 원 되죠. 아직 이제 이사를 지나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우스갯소리가 혹시 그 삼성전자 주식을 예를 들면 가상화폐랑 대결하기 위해서 예. 액면 분할한 거 아니냐. 50분의 1로 짜기면 예. 250만 원 하는 게 한 5만 원짜리 되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주식도 보면 액면 분할이라는 게 있거든요. 필요하면. 그러니까 이게 그 다만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과거에 우리 한 주로 이루어졌던 전통적인 방식이니까 쪼갤 수가 없는 거지만 이게 또 전자화폐라는 그런 개념에서 기술적인 특징으로 봐야지 이거를 이제 투기를 위해서 그렇게 도입됐다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청취자분이 그 교수님 말씀 주시기 전에 제가 아까 그 청취자분 말씀하신 내용에 좀 덧붙이면 제가 전공을 금융을 했기 때문에 주식 거래나 선물 거래 이런 뭐 또 옵션 거래나 스왑 거래 이런 모든 스왑 거래는 국제적으로 거래의 표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단위 주문을 낼 때 이 단위는 뭐 콩자루 500자루를 기본 거래 단위로 한다. 든지 그러니까 표준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도 우리가 한 주씩 거래를 한다. 그래서 주가 단위가 액면가가 500원이다. 이렇게 다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트코인도 0.1 비트코인을 거래 단위로 하겠다. 거래 시간은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하겠다. 아니면 24시간 하면은 변동폭은 6% 이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6% 이내에서 움직이도록 규제하겠다. 그거를 넘어가면 이거는 사이드카를 발동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규제가 표준화가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거를 원치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원치 않는 건 아니고요.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께서 말씀하신 네. 그런 각국이 준비해야 된다는 것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예컨대 일본처럼 각국이 이것을 법률로 규제하게 되면 협의를 통해서 거래소들이 그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우리 한국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처음 말씀하셨던 10,000원 이상으로 단위로만 거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러려면 아까 과세 체계처럼 이것에 대한 체계적인 규율이 먼저 선행되어야 그러니까요. 되겠죠. 왜 이런 예. 거 만들어 놓지도 않고 거래를 허용했냐는 거예요. 저는. 그것은 뭐 자연 발생적으로 사실은 모든 신기술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작은 규모로 됐을 때 규제를 시작했으면 예.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었던 지금 이런 건데. 문제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처음 몇 년간이 이렇게 큰 규모가 아니었고요. 예. 굉장히 경제지도 소수가. 몰랐죠. 네. 네. 지금 조금 그 비트코인을 쪼갠다는 거에 오해를 하시는데요. 예, 예. 우리 주식 거래할 때 주식의 기본 단위가 한 주지 않습니까? 예. 아까 삼성전자 한 주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제 액면 분할하면 또 기준이 바뀌는 것처럼 예. 비트코인의 단위는 비트코인이 아니고요. 사토시라는 단위예요. 예. 그게 10의 8승이기 때문에 예. 원 비트코인이 1억 사토시입니다. 예. 그래서 그 비트코인의 거래 단위가 있어요. 그게 네. 사토시라는 예. 쪼개는 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랬었죠. 예, 예, 그래서 예, 예. 말씀하신 그 단위가 있고요. 거래도 뭐냐면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이 P2P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그 거래소만 9시에서 10시까지 하고 하는 거는 좀 안 맞아요. 기존의 네. 거래 예. 시장하고는 좀 틀립니다. 예. 그래서 그 거래 시장을 제한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그 새로운 거래 형태라는 거죠. 네. 새로운 거래 형태고 새로운 자본 시장이에요. 네. 그러면 그 새로운 자본 시장에 기본적인 룰이 필요하겠죠. 네. 그 룰을 빨리 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정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정해 주셔야죠. 그건 왜냐 우리나라가 정부가 이렇게 모르는데 어떻게 정해줍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정확한 표현 같고요. 예. 그다음에 국제적인 합의도 인터넷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진짜 인터넷 초창기의 교훈들을 제도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너무 쉽게 지금 잊고 있다. 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예. 네. 제가 지금 bitwisdom.com을 들어가서 이 미국의 비트코인 거래되는 내용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 다 달라요. 국가마다. 그러니까 거래되는 단위나 표준화가 지금 다 다른 상태거든요. 아까 사토시라는 단위를 쓰셨는데 여기도 지금 제가 들어가 보니까 사토시 단위가 아니고 비트로 이렇게 거래가 되고 네네네. 있는데. 거래소들의 기본 예. 단위는 비트코인 그러니까요. 맞고요. 예. 예. 근데 비트코인 자체의 최소 단위는 사토시가 사토시인데.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사토시에서 더 분할하려면 룰을 바꿔야 되는데 삼성전자 액면 분할하는 것보다 훨씬 결정이 어렵습니다. 룰 바꾸기가 되게 힘듭니다. 청취자분들은 혼란을 안 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토시라는 걸 빼버리고요. 네. 이게 이제 거래되는 단위가 비트로 단위가 거래가 되니까 거래 결제 단위를
빚도로 하는 거래의 이런 규제, 국제 간의 규제, 미국의 SEC와 증권거래소와 한국의 증권거래소, 일본의 증권거래소가 한번 모여서 이야기를 하거나 정부 관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서 국제 규정을 만들어야 네, 뭐 된다라는 이번에 게 G20 같은 네. 데서도 그런 것들 하자고 뭐 하는 거잖아요. 예. 네, 우리 정부에서도 제안을 했죠. G10에서. 네. 근데 박성준 센터장님 그렇게 되면 정부가 또 개념하는 거 아닙니까? P2P 개념하고는 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P2P는 P2P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있잖아요. 그 예. 인터넷으로 뭐든지 다 하면 안 되잖아요. 인터넷 가지고 마약 거래하면 우리나라에서 잡지 않습니까? 그건 네. 뭐냐면은 어떤 기술이든 간에 그 기술을 응용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뭐든지 다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국가라든지 사회의 룰이나 가치를 지켜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가치를 지키는 기본적인 룰은 필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주고받는 사인들끼리, 그다음 이더리움을 주고받는 것들은 정부에서도 규율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규율이 필요하냐면 암호화폐와 법정화폐를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법정화폐가 개입되는 부분은 저는 정부가 나서서 규율해야 하고 국제적인 어떤 공조라든지 표준 거래 시스템, 각국의 법정화폐와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이런 것들은 충분히 도출해낼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걸 위해서라도 예. 각국에서 규율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지금 모든 가치 교환이나 저장의 수단은 법정화폐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결국은 법정화폐로 단위가 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중에는 뭐 빚으로 주고받고 결제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과도기적 상태라고 한다면 어쨌든 법정화폐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규제가 불가피하면 투기라든지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정부가 들어가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이 시장의 감독 기능이 정부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금감원이 이건 들여다볼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왔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청춘들이 지금 이 비트코인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에 열광하는 것도 제대로 기술적인 평가를 해드리고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과 말씀하셨다시피 비트코인이 뗄래야 뗄 수가 없다고 하는 기술인데 설명 주는데 설명 좀 주세요. 왜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까? 비트코인 아니면 뭐 안 됩니까? 다른 거 만들 수 있잖아요. 비트코인은 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암호화폐 자체가 각 암호화폐가 왜 필요하냐면 예. 공개형 블록체인의 보상 체계로서 암호화폐가 꼭 있어야 한다는 논리적인 관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학문적인 발전 수준에서 보면 이 암호화폐라는 그 블록체인 자체 고유의 보상 체계, 화폐 단위 없이는 보상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아직 고안해내지 못했습니다. 몇 가지 실험들이 나오고 있지만 수학적으로 그다음에 알고리즘적으로 그것이 안정화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 비트코인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비트캐시도 있고 뭐 이더리움도 있고 하여튼 1200개 넘죠 지금? 1400개가 있으니까? 1500개 되고 1500개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 기술과 비트코인만 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알트코인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를 알트코인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만들어질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가상화폐들을 어떻게 투자 가치, 자산 가치화 시키고 금융시장에서 양성적 기능을 하게 할 것인가는 정부가 제대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삼아서 우리 김진아 이사께서는 직접 이 거래소를 운영하셨고 설립을 하신 분이고 그죠? 네, 지금은 안 하고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계십니다. 네, 네.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어떤 룰이 필요한지 이거를 이제 50분 됐거든요. 결론으로 말씀 지어주시고 우리 박성준 센터장께서는 하실 말씀이 상당히 많으신데 오늘 말씀 기회를 다 못 드려 죄송해요. 역시 결론으로 정부의 기능과 역할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해주시고 박균일 기자가 바라보시는 비트코인과 우리 세대의 이야기, 기자의 눈에서 바라본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저는 결론으로 경제학자로서 본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박성준 교수님께서 오늘 제일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예, 더 할 말씀이 많으시겠죠. 그래도 예. 그래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어쨌거나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뭐 규제나 새로운 실험이 날 텐데요. 발생할 텐데 일단 법정화폐와 암호화폐 거래는 몇 년 동안 우리가 시장이 실제 형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규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가 더 이상 그 딜레마 상황에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확실한 예측 가능한 그리고 비례적인 그다음에 투명한 그런 정책들을 펼쳐야 한다라는 게 입장이고요. 아울러서 저희가 정부의 권고하에서 힘들여서 만든 자율규제안 같은 것들이 지금 거기에 힘이 실리고 실행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서 일어난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에서 했냐 관에서 했냐 이러고 구분하지 말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다 함께 그러한 실제적으로 소비자와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것들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이제는 실행해야 될 때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성준 센터장님. 예,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네. 뭐냐면은 아까 잠깐 방송 중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부의 정책 기조가 혼란스러운 것 같은 거 맞아요. 네. 근데 그 혼란스러운 것 속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리라는 기본적인 본질적인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좀 정부가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마지막 기회를 저는 이번에 국민청원 때문에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게 정부가 잘못된 정책 기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번에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이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분리할 수 없다는 걸 직시하시고 예. 새로운 정부 정책 기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남의 방송국이라 좀 그렇지만 저는 그 유시민 선생님한테 공개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제안요? 제가 JTBC에서 토론했을 때까지도 그냥 그러더니 했는데 어저께 예. 김어준 선생님하고 방송. 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심하세요. 왜냐하면 잘 모르시는데 너무 그분의 영향력에 비해서 너무 쉽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거꾸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시민 선생님하고 대담을 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작가 선생님과 비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야 될 게 돼요. 유시민 선배님, 저 아시죠? 곽수정입니다. 한번 나오셔야 되겠네요. 자, 박병일 기자님. 네. 저 사실 이 논쟁을 보면서 되게 좀 두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기술이 깔려 있는 문제고 예. 우리가 기술을 예측하기 대단히 힘들거든요. 예. 지나보면 왜 그것을 몰랐을까. 그게 심지어 아무리 그 저명인사라 하더라도 항상 예측하는 게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진화할지 앞으로 어느 방향을 갈지 모르는 상황이다. 네. 그런 전제하에서라면 예. 역시 결국 결론은 연착륙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예. 그게 맞는 과세 방안도 좀 설정을 하고 예. 그러면서 이런 과도하게 투기가 되어가지고 역작용이 나는 부분만 일단 정부가 좀 관리를 해주면 네. 그게 맞지 않나. 그게 그리고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뭐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예. 뭐 네거티브 규제를 가겠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이것만 또 포지티브 규제를 갈 수도 없는 문제고요. 예. 그러니까 좀 큰 틀에서 좀 같이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간단하게 해주겠습니다. 예, 아니요만 짧게 대답해 주시고 전문가시니까. 1번, 가상화폐는 화폐다. 김진아 이사님. 법정화폐가 아니지 화폐일 수도 있고. 박성준 센터장님. 네. 똑같습니다. 박병일 기자님. 저는 아까 설명했는데 주식과 비슷한 존재다. 주식과 비롯합니다. 두 번째, 정부가 반드시 이 시장에 관리 감독해야 한다. 앞으로도. 전체 시장이 아니라 법정화폐와 관련된 거래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니, 박성준 저는 정부가 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장에서 가상화폐 시장과 법정화폐 시장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 시장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아닙니다. 저는 정부의 역할이 그거지 않습니까? 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줘야 되는데 예. 관여하셔야죠. 박병일 기자님. 네, 뭐 전체적인 통제는 안 되지만 예.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들어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 부동산 투기랑 부동산 사기는 다르잖아요. 예. 사기는 무조건 잡아야 되니까.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시장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시장에 덤벼들다가 큰일 납니다. 실력이 안 되면 적어도 도와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와주시려면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진아 한국블록체인협회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님 시간 충분치 않지만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짧네요. 감사합니다. 예. 박병일 기자님 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토론 마치겠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특집 토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새로운 기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여러 의견의 충돌과 건전한 토론이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경제학자 곽 박사 3대1로 맞짱 뜨다 가상화폐 혁신인가 거품인가 특집 토론으로 보내드린 정면 승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자이자 패널로 참여했던 곽수영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특집 경제학자 곽 박사 3대1로 맞짱 뜨다 가상화폐 혁신인가 거품인가 제2부 그래서 대책은 미래는 정부의 시장 개입과 규제 어디까지인가 암호화 코인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블록체인 기술이 바꿔놓을 우리 미래의 모습을 그려본다.
토론에 함께할 분을 소개합니다.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 업계 대표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이사, 학계 대표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 팩트체커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일부에 이어서 2부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금 소개해 드리자면요. 6600번님, 가상화폐가 일반적으로 쓰인다면 왜 가격이 그렇게 비싼지요? 일반 화폐하고 똑같아야 되지 않나요? 8328번님, 그거 투자해서 다 날리면 누가 책임집니까? 0484번님, 네트워크가 책임진다고요? 그럼 네트워크만 움직이면 되겠네요. 비트코인 팔고 이더리움 받고 왜 실물화폐로 넘어와서 생목숨들을 잡고 있는지요? 4051번님,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그 자체가 이미 화폐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비자금 숨기기 딱 좋은 거 아닙니까? 오늘 이런 말씀들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계세요. 저희들이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눌 건데, 자, 미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거래소 이야기도 불충분하고요. 이게 화폐냐 아니냐도 불충분하고요. 하지만 저희들이 무엇을 청취자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걸로 봅니다. 제가 이 토큰이라는 말에 저는 절대적으로 동감하고요. 가상화폐라기보다도 가상로또다 그랬다가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일부 저에게 그런 말씀했다고 또 조금 섭섭하다는 분도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토론자 소개를 다시 한번 해드리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우물정 0945 꼭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김진아 한국블록체인협회 이사, 그리고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님,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기부 기자 계속 남아 계십니다. 자, 먼저 제가 박병률 기자한테 가상화폐 미래를 여쭙기 전에 네. 정부 부채 이야기를 저희들이 많이 했잖아요. 아까 박순준 교수님도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가상화폐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문제는 다른 말로 어디서 다루고 있느냐, 이 문제를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누가, 어느 부처가 가상화폐를 보고 있나요? 네, 지금은 국무조정실에서 보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정답입니다만 예. 이제 이것도 부족해서 또 조만간 또 기획재정부가 가져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가상화폐가 얘기가 되기 시작한 이후에 네. 정부의 사실 주무부처가 계속 바뀌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금융위원회, 그다음에 금융감독원 같은 예. 금융당국에서 주로 들여다봤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법무부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예. 법무부가 뭐 가상화폐 그래서 폐쇄 이러니까 나오다 보니까 예. 어느 시점에 또 살짝 빠지기 시작했죠. 법무부가. 네, 그러면서 이제 국무조정실이 왔는데 예. 이 또 국무조정실의 한계가 뭐냐면 되게 이제 다양한 부처를 이렇게 모을 수 있지만 예. 또 전문성을 가지고 다루기 어렵다 보니까 예. 이제는 다시 이제 기획재정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정부가 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균형이라고 해야 되나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 네. 지금 이런 부분을 지금 잡지 못하고 좀 우왕좌왕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기 박성준 센터장님이나 김진아 이사님, 한국은행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한국은행은 2013년부터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쪽 연구를 많이 해왔었고요. 네. BIS나 이런 기구를 통해서 해외 네. 중앙은행과의 워킹그룹 활동에 참여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많이 합니다. 근데 예.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처럼 이 기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건 아무래도 정부 내 분위기, 네. 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영향을 준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투기라는 현상적인 문제와 이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약간 좀 구분해서 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 할 일은 하면서 또 예. 투기는 잡으면서 어쨌든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균형감 있는 태도가 개인이나 뭐 국가기관이나 회사나 다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투기 말씀을 하셔서 박성준 센터장님, 예.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30일에 가상화폐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화폐라 볼 수 없지만 투기적 양상은 맞겠다. 금융위원장이 투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 양상은 맞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최종구 금융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으로 뭐 큰 이견은 없으십니까? 예. 예. 현재 저희 나라 가상화폐 거래소가 우리나라가. 예. 우리나라 죄송합니다. 예.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가 투기적 장은 되는 거는 솔직히 맞습니다. 근데 그 투기적 장이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에는 우리나라 주식 그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있습니다. 네.
코스피하고 코스닥도 이제 투기의 장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던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의 건전한 안전성을 위해서 예.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 겁니다. 예. 제가 볼 때 정부에서는 현재 투기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는 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두 가지예요. 첫째는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상을 아시는 거냐. 예. 말로는 투기나 투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팩트가 있으시냐. 제가 볼 때는 없으세요. 정부가 그 정부 대책을 이런 걸 발표하실 때 보면은 전부 카더라세요. 예. 투기적 양상이 있다. 예. 투기다. 근데 왜 투기인지에 대한 설명은 안 하세요. 그냥 이런 경우가 있다, 저런 경우가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예. 정부 정책은 기본적인 팩트나 데이터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 현재 정부 정책은 데이터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예. 현재 그 가상화폐 거래소된 가서의 투기가 어떤 형태가 되는지 예. 실제 투자자가 얼마인지 투기자가 얼마인지에 대한 정확한 팩트 데이터가 없이 그냥 말로만 하시는 게 첫째는 문제고요. 네. 그거는 그만큼 여지껏 방치하셨다는 얘기예요. 이제 거래 실명제 하시면서 이제 조금 데이터를 얻으시려고 하는 게 있고요. 또 예. 하나가 뭐냐면은 투기적 요소가 있다는 거는 일반인들이 사실은 여러 이제 시중에서 떠도는 어떤 정보에 대한 왜곡 현상 여러 가지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이 없으세요. 예.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나 가상화폐에 투자하게 되면은 이런 위험성이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에 대한 예. 어떤 그러한 정보를 얻는 채널이 사실은 없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라든지 학계라든지 정부에서 사실은 빨리 우리가 홍보를 하고 교육을 어떻게 보면 약간의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주식 코스피나 코스닥처럼 어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시장의 안전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정부가 계속 안 하고 계속 정부가 투기냐 일종의 제가 볼 땐 너무 이제 투기적인 성격이라는 걸 너무 홍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그 투기적인 요소가 있는 거를 부정하지는 않은 거예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아직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아까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느냐. 예. 우리 처음에 인터넷 나오고 컴퓨터 나왔을 때 과학기술정보부가 정보통신부라는 걸 만들어서 네. 인터넷 진흥 정책을 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받아서 이제 각 부처가 이제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만든 것처럼 예. 저는 이번에 그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에 대한 주관 부서는 저는 과기정통부로 생각을 합니다. 네. 과기정통부가 일단 기술적인 어떤 가치 판단이나 기술적인 분석을 해주시고 그걸 받아서 각 부처가 이제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이런 어떤 것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번에 그 가상화폐 문제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도 또 손을 빼세요. 그리고 블록체인만 하신다고요. 네. 근데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뛸 수가 없는 겁니다. 뛸 수가 없다. 예, 조금 이 정부 내에 어떤 그 컨트롤에 대한 그 문제가 좀 제가 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정부의 컨트롤 타워 하나 만들어 달라. 그게 지금은 이제 국무조정실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볼 땐 좀 아까 그 우리 박병일 기자. 박병일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저는 차라리 블록체인이라는 게 제2의 인터넷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 기술이라는 얘기는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도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도 도움이 되고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중요성이라면 저는 대통령 산하에 블록체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컨트롤 타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들이 투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투기에 대한 정의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투기라고 영어를 제가 번역해 드린 겁니다. 영어 사전에 나오는 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래에 상당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희망을 해서 여기에 투자하는 이 자산에다가 투자하는 행위 이것을 영어로 정의가 된 투기고요. 우리나라 국어사전의 투기는 기회를 틈타서 큰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을 투기라고 정의해 놨고요. 시세 변동을 예상해서 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투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분 모두 다 이 가상화폐라고 하는 아니면 가상 토큰이라고 하는 이 비트코인 기술은 투기적 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다. 현재로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그 예전부터 사실 그렇게 말씀드려왔고, 예. 그리고 사실은 정부에서 투기라고 경고하는 건 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것을 바다 이야기, 사기, 도박, 이 정도로 몰아가는,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암호화폐가 사기다라고 발언했던 분이 한 분 계시죠. 저명 인사 중에 이제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그렇게 말했다가 몇 개월 만에 자기 발언을 후회한다라고 수정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우리 당국자들만 이것을 사기나 도박 이런 걸로 규정하고 있어서 더 사회적으로 소모적 논쟁이 되고 있다 봅니다. 투기는 맞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거는. 옵션 프라이싱 모델을 만들었던 슐러 교수도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은 폭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짐 소로스나 이런 투기자들도 그렇죠. 버블이 예. 꺼진다라고 하는 것과 근데 사기나 도박이라는 것은 다른 층의 문제거든요. 예, 근데 우리 당국자들은 저는 투기라고 경고는 충분히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보지만 네. 그걸 사기나 도박이라고 몰아붙이는 게 과연 어떠한 실익이 있을지 우리 사회에 예, 그렇게 좀 우려가 방금 됩니다. 말씀하신 이거를 투기적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과 그래서 이거는 사기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그렇죠. 겁니다. 지금 정의를 말씀해 주셨지만 예, 굉장한 차이죠, 그거는. 투기라고 하는 것은 사기칠 위험은 있는 거지만 투기 자체가 제대로 된 자산에 대한 평가에 대한 기대치니까요. 그죠? 예. 근데 사기는 그거를 오도하고 왜곡시켜서 거짓말해서 벌어들이는 그렇죠. 거니까. 기망행위라는 게 깔려져 있는 자, 것이고요. 그러면 그게 투기인지 사기인지를 정부가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은 갖춰야 된다. 이게 박성준 센터장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최소한 예. 국민들에게 또는 가상화폐 거래 시장이 건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예. 최소한의 제도는 필요하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투기에 투자 말씀하셔서 제가 또 한마디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제가 주식에 투자를 해서 갑자기 100배가 벌었어요. 네. 그럼 투자인가요? 투기인가요? 100배를 벌었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수익률이 높은 거예요. 예. 현재 우리나라 사회 환경하고도 조금 저는 그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이번에 그 젊은이들이 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소액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채널이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 것인가, 코스닥을 통해서 돈을 벌 것인가,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환경 자체가 소액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도 어렵습니다. 코스닥에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젊은이들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암호화폐의 재테크 가능성을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들의 여지껏 재테크 그 수익률은 기존 어떤 재테크보다 높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새로운 재테크 시장으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라에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 재테크 또 다른 대안시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대안시장이. 그 대안시장을 어떻게 건전하게 육성하는 거를 신경 써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갑자기 이제 아까 우리 김진아 대표님 말한 것처럼 막 사기다 도박이다 하고 너무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느 게 맞습니까? 예를 들면 네. 증권거래소는 네. 서킷 브레이크도 있고 네. 사이드카도 있고 네. 그다음에 공시를 폐지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도 네. 초당 분당으로 발표되기도 하지만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거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4시간 거래입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 자체가 10분마다 매속 업데이트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술을 사고 파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정부가 이러한 내용들을 다 알고 거래소에 대한 그런 투기적 요인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예. 이 뭐 서킷 브레이크 같은 것을 저는 도입을 할 수도 있다 보거든요. 과도하게 만약 얼마 정도 올라가면 뭐 거래소가 거래를 못하게 한다든가 얼마 전에 뭐 빗선 같은 경우도 과도하게 이 거래가 몰리면 사실 네. 다운이 돼가지고 몇 시간씩 거래를 못하는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거래소 차원에서는 그러한 규제를 넣을 수 있지 않느냐. 바꿔 말하면 아주 초기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과연 서킷 브레이크 같은 게 있었겠느냐. 예. 그게 없다가 너무 변동률 심하고 아마 또 주식 때문에 뭐 투자해서 실패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분명히 나왔을 거고요. 예. 영광 보면 다 알지만 예. 그러한 사례를 겪다 보니까 하나씩 보호장치를 들었던 것처럼 예. 저는 그런 것을 좀 채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좀 측면이 있고. 그런데 예. 이런 질문을 청취자분께서 하셨어요. 만약에 이게 앞에서도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손실을 본다면 휴지 조각이 된다면 4486번님도 같은 질문이에요. 정부가 책임져 줍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주식하고 저는 거의 비슷하다 보는데 예. 이게 IPO랑 ICO 차이가 제가 볼 때는 예. 이 상장을 해서 주식으로 주느냐 아니면 이 기술에 대해서 코인으로 주느냐 저는 그 차이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이게 예. 어떤 부분에서는 가상 화폐라고 하지만 아까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상 토큰이라든가 예. 어떻게 보면 뭐 디지털 주식 이렇게 넣으면 디지털 사실 칩, 예. 그 돌아가는 게 거의 비슷해요. 예. 그 코인을 여러 특징이 발행하고 좀 혼용돼 있죠. 융합돼 있죠. 예. 근데 아주 이제 단순하게 본다면 그 코인을 발행을 해주고 그 코인을 사람들이 거래를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주식하고 좀 상당히 좀 비슷한 측면이 근데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 청취자분 의견이 그런 게 왜 정부가 모든 걸 책임져 줘야 하느냐.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너무 앞으로 나가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우리의 기술 진보와 네네. 세대 간의 이해관계의 격차.
그러니까 기술을 이해하고 있는 세대 간의 격차가 분명히 존재하는 건 맞고요. 근데 한국이 너무 저신뢰 사회이다 보니까 모든 문제를 그 다 부분을 제가 또 정부로,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가치나 가져가는. 의식 구조 차이에도 네. 신뢰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 낮은 상태가 아닌가. 네.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제도화해서 교육시키고 난 다음에 차근차근하게 가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박성준 센터장이 말씀하신 대로 러닝 바이 두잉 시스템으로 하면서 배워가면서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지 그러기에는 후자의 방법은 너무나 비용이 큰 거예요. 왜? 특히 젊은 세대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 도전이 이렇게 몰려버리면 이게 투기시장화 되어버리잖아요. 의도와 다르게. 예, 매 초마다 그래서 변하니까. 투기 시장화 되는 요소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만큼 수익률이 좋다는 거예요. 성공하면은. 그래서 그거는 네, 거꾸로 얘기하면 수익률이 좋다. 나쁠 수도 있죠. 아니 나쁠 수 예, 있지만 수익률이 좋을 수도 급락하게 있다는 되면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시장인 건 맞습니다. 그 주제를 돌려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일본에서 해킹으로 5,600억 한 거래소가 나갔죠. 예. 슈피겔, 독일 슈피겔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냥 상상력으로 비유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북한의 해킹팀이 한 7,000명이 있는데 이 팀이 대한민국의 빗썸이나 코빗에 들어와서 가상화폐를 그냥 들고 나갔다.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죠. 예,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2월 15일 날 발표한 자율규제안 같은 데 보면 네. 콜드 스토리지라고 그래서 네. 거래소들이 그걸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네. 공간에 보관 장소에 대부분의 코인 거기서는 저희가 70% 이상을 네. 항상 콜드 스토리지 방식으로 분리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요. 약간 예컨대 그런 게 적용되었다면 일본 거래소도 그런 일을 안 당했을 겁니다. 아니면 당해도 피해가 최소화되었거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빨리 진척이 안 되고 있어서 민간에서도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정부, 민간 가릴 것이 아니라 네. 빨리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경제 행위에 대해서 보다 안전한 방법들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지금 봅니다. 비트코인의 1세대가 막 움직이면서 이게 벌써 2세대, 3세대로 나가려고 하는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세계는 벌써 3세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1세대 제도나 여러 가지 시스템도 만들어 놓지 있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화폐냐부터 논쟁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정부는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다가 문제가 딱 되니까 자신들의 지지 세력이 빠져나가나? 큰일 났네? 지금 덤벼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자살골이나 헛발질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박성준 센터장이 보시기에 블록체인과 가상화폐가 어떤 연관관계가 있고 그래서 정부가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앞으로 이 기술이 어떤 식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빨리 좀 봐달라 이렇게 부탁하시거나 지적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있죠, 많죠. 제가 그동안 정부한테 수없이 얘기한 게 뭐냐면은 예.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 기조가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막는 거예요. 예.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예. 보니까 가상화폐 거래소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제도권에 가져오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자꾸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제 제도를 만드는 게 이제 은행을 통해서 이제 제가 볼 때 현재 거래신명제나 탈세 방지라는 여러 가지 제도가 제가 볼 때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고사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직접 자기 설마? 손으로 안 하고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정부 정책 기조에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작년 9월 달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화폐 발행하는 ICO를 금지했습니다. 예. 그게 정부의 정책 기조예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가상화폐랑 블록체인을 분리할 수 있다는 사고가 있으세요. 예.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한 장점이나 기술의 미래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세요. 근데 이제 가상화폐는 막으려다 보니까 가상화폐랑 블록체인이 분리할 수 없다는 사고를 하시게 되면은 정책적 모순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가상화폐랑 블록체인을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네. 기술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상화폐랑 블록체인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정책 기조가 기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거고 네. 제가 이번에 청와대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민청원이 있었잖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 정부 정책 기조는 이제 국무조정실까지 해서 다 됐잖아요. 이제 대통령께서 마지막으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 기조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이 국민청원이. 예. 이 국민청원에 답변할 때 그 기존의 정책 기조인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를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분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를 좀 해주시고 정부의 정책 기조를 빨리 그러니까 제대로 가는 방향으로 돌려야 되는 마지막 기회가 이번 국민청원의 답변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답변을 한다고 아주 기다렸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커런시라는 단어를 우리가 우리말로 바꿀 때 화폐로 바꿨는데 예. 사실 커런시를 또 통화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니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그 크립토 커런시를 가상 통화라는 또 단어를 씁니다. 예. 그러니까 또 화폐라는 개념과 좀 다른데 뭐 암호화폐, 뭐 가상화폐, 가상통화지 다 다르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커런시라는 의미를 왜 붙였냐에 뭐 얘기는 되겠습니다만 예. 또 머니는 아니었기 때문에 예. 방금 또 말씀하셨던 개념에 예. 또 보다 보면 또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 김전하 대표께서 허수아비 이런 논쟁의 오류. 논쟁의 네. 오류. 네. 그 말씀을 하셔서 자꾸 이게 화폐다 그러니까 정말 어떤 가치의 기능만이 화폐인 것처럼 인식을 옛날에 우리가 제 의견입니다. 경제학을 한 사람으로서 구석기 시대 때 보면 조개 껍질이 화폐였잖아요. 예. 1970년대 80년대 초반 하더라도 얍이라고 하는 섬나라가 있거든요. 여기서 바위에 구멍이 뚫린 게 화폐였단 말입니다. 그렇죠. 거기다 뭐 소유권을 이렇게 온 마을 사람들이 인정해줬죠. 그럼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화폐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달러나 원이나 유엔과 같은 우리가 쓰고 있는 개념보다도 보다 보편화되고 넓은 의미거든요. 근데 그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이거를 가상화폐다 암호화폐다고 해버리니까 네. 일반 연세 드신 분들은 이건 뭐야? 젊은이들이 몰려 들어가가지고 이거는 뭐 미래 세대 이야기고 사이버 세계 이야기라서 뭐 모르셔도 됩니다. 뭐 이런 형태의 운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품이 낀단 말입니다. 쉽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화폐라고 꼭 굳이 그런 오해가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어떤 인식상의 오류를 이것이 자초하고 있다면 예. 굳이 화폐라고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기술 업계에서는 또 토큰 그러니까 증표라고도 토큰이 좋네요. 많이 써서 크립토 토큰이라고도 많이 써서 저는 예. 법무부에서 저번에 장관님께서 가상 증표다라고 했을 때 예. 그래 증표는 괜찮다. 그거는 개념적으로도 맞을 수 있고 근데 크립토 암호를 붙여야 된다. 네. 가상 증표 이러니까 좀 굉장히 뭔가 이상한 것이냐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예, 박 교수님. 저는 자꾸 쓸데없는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데 제가 네. 우리 그 경제학자 분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예. 수표 쓰죠? 수표 요즘은 안 씁니다만 썼습니다. 예. 수표가 화폐인가요? 수표가 화폐적 개념에 포함이 되죠. 예. 근데 예. 화폐는 아니죠. 화폐이죠. 왜냐하면 예. 화폐의 정의가 M1이 있고 M2가 있고 M3가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M2 말씀드리는 개념 거예요. 안에서 들어갑니다. 예. 수표는 법정화폐는 아니죠. 법정화폐는 예. 아니죠. 근데 예. 우리는 화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왜 화폐라는 얘기를 할 때 꼭 법정화폐라는 얘기만 써야 되죠? 우리 어음 있죠? 예. 어음이 화폐인가요? 화폐입니다. 그것도. 예, 그것도 화폐잖아요. 예. 우리가 보통 어음이나 수표라는 거를 생각할 때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라든지 그 나라의 그 통화량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예. 그냥 디지털 법정화폐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는 디지털 법정화폐 정의가 우리나라에 아주 정확히 내린 건 없어요. 그냥 예. 화폐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크립토 화폐라고 암호화폐라는 걸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이거는 화폐가 아니야. 넘어가시기 전에 제가 질문 드릴게요. 거꾸로 예. 저한테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예, 질문을 하십시오. 거꾸로 드릴게요. 예, 예. 그러면 어음이나 수표는 예. 누가 보증을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가상화폐는 누가 보증을 합니까? 예. 누가 보증을 하지요? 네트워크가 보증합니다. 네트워크가 보증되죠. 예, 가상화폐를 쓰는 네트워크를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습니까? 예. 신뢰할 수 있는데 해킹을 당해서 5,600억을 예. 해킹당하고 하는 겁니까? 예,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입니까? 네, 자꾸 이 해킹도 제가 알겠습니다. 암호학 박사입니다. 제가 해킹도 굉장히 편하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해놔야지. 아니 그럼요. 이렇게 해놔야지만 저희들이 2부, 3부를 또 뜨겁게 달굴 수 있으니까. 일단 제가 마무리 짓는 거는 예. 화폐냐 아니냐의 논쟁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자꾸 이걸 화폐냐 아니냐를 따지시냐는 그런 제가 볼 때 정부가 호도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은 사실 화폐가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기술적인 발전에서 카드라든지 도토리를 말씀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나온 배경은 단순한 가상화폐 개념이 아니에요. 비트코인의 본질은 그동안 중앙에서 그 화폐에 대한 발행권을 독점했던 그 체제를 그 체제의 반기를 들어서 그냥 P2P로서 우리끼리 화폐를 한번 만들어서 좀 더 안정한 화폐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목표가 맞아요. 디지털 법정화폐 대행되는 화폐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캐시를 추구하는 거면 단지 이게 초기라 좀 더 많은 기술적인 축적이 안 된 상태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단지 P2P로서 돌아가는 화폐라는 걸 보여준 거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실패한 화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자, 한마디 아니, 요 네. 시간이 1부는 여기서 마감을 해야 돼서 그 2부로 돌아올 건데요. 비트코인의 그 빛이 영어 다른 발음으로는 물리치다. 격파하다는 뜻이 있어요. 예. 정부를 물리치기 위해서 만든 어원과 비슷하네요. 예, 광고 듣고 와서 맞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94.5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정면 승부 특집 경제학자 곽 박사 3대1로 맞짱 뜨다. 가상화폐 혁신인가 거품인가 토론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2부 미래와 대책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눠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많은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가상화폐 좀 의문이 풀리셨습니까? 아니면 더 의문이 생기셨습니까? 저는 후자이길 바랍니다. 더 많은 의문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공부를 하시니까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로 받고 있고요. 함께하고 계신 분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아 한국블록체인협회 이사님, 그리고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님, 박백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이 문자 보내주신 거 제가 잠깐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간단하게 답변 주실 수 있으면 주세요. 1707번님, 수익에 대해서 세금은 냅니까? 증권, 부동산, 양도 차익을 모두 세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976번님, 아무리 들어도 이건 재테크로 안 보입니다. 안정성 보장이 전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 기술 발전을 위해 사용한다면 찬성이나 투자 또는 투기 목적의 장이 되는 것은 불안합니다 하셨고요. 4486번님,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안 좋은 면만 보고 제재만으로 예고가만 나는 것 같습니다. 올바른 투자에 대한 교육과 방법을 안내해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0871번님, 가상화폐 가장 큰 문제는 정체불명의 사설에서 만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세계 제일 부자가 어느 가상화폐 만든 사람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이분은 조금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6432번님, 대통령께서 직접 공부하면 어떨까요? 라고도 보내주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갖고 있는 거 아니까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면 이 세 분 전문가 저를 포함해서 네 사람이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면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진아 대표 이사님. 네. 세금 왜 안 내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과 다르게 증권에 대해서도 사실은 대주주 외에는 우리나라는 양도 차익, 즉 자본이득 제도가 없습니다. 거래할 때 세금 안 냅니다. 예. 거래세를 내죠 거래세를 대신에. 내죠. 예. 그래서 소득에 대해서. 저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을 예전부터 천명하면서 이것의 과세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이걸 도박이나 사기로 규정할 게 아니라 네. 빨리 규율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실제 제가 기재부나 국세청이랑 회의도 몇 번 했는데요. 네. 이걸 먼저 알겠습니다. 학계 대표로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준입니다. 벌써 이렇게 연구센터가 만들어졌습니까? 2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2년 전에요? 네. 팩트체크 박병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 바쁘세요? 네. 여전히 바쁩니다. 예, 이 특별 토론 때문에 나오셨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1부에서는 가상화폐 혁신인가 거품인가 이 문제의 대주제를 놓고 소주제 하나. 과연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 영어로는 크립토커런시라고 하는 이 암호화폐는 화폐인가 아닌가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상화폐가 기축통화 자리 대체할 가능성도 있을까? 문제부터. 우리 김진아 대표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수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려왔지만, 법정화폐를 대체하려고 이게 나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네. 오해다. 왜 한 발 쫓고 들어가세요? 아니, 원래부터 전 그렇게 이야기를 그러셨어요? 해왔고요. 근데, 이 암호화폐, 가상화폐에 좀 그러니까 비판적인, 그 다음에 나쁜 이미지를 주시려는 분들이 저는 일종의 허수아비 논증의 오류에 빠져 있고, 그것들을 적절히 구사하고 있다. 뭐냐면, 암호화폐는 원래부터 법정화폐를 대체하려고 만든 것이 아닌데, 네. 마치 그랬던 것처럼, 네. 그렇게 될 거라고 선전한 것처럼 허수아비 하나를 세워놓고, 그거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게 훨씬 쉬우니까요. 네. 이것 봐라. 비트코인만 봐도 이거 법정화폐 되기에는 턱도 없이 기술적으로 부족하고 이것이 훨씬 더 그 평판이라든지 그 허점을 공격하기가 되게 쉽다라고 그런 네. 허수아비 논증의 오류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저는 법정화폐를 대체하거나 특히 기축화폐 달러화와 대체하는 그런 개념들은 아니다. 저는 보완제로 쓸 가능성이 있고 우리 현대인들의 옵션 하나가 더 늘어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진아 대표의 말씀을 제가 끊지 않고 쭉 말씀하시게 한 거는 이 업계에서 사실 비트썸이라고 하는 거래소도 처음으로 개설을 하시면서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까? 사실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저는 코빗이라는 거래소를 2013년도에 거래소를 2013년도에 처음 처음 개설을 하셨고 사실 이 가상화폐를 처음 소개한 분의 견해가 무엇인지를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가자는 측면에서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토론을 할 때 견해가 좀 다른 부분이 있거나 치고 들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마이크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의견을 개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 박성준 교수님. 예. 방금 김진화 대표의 말씀에 생각이 따로 있으신지요? 일단 보완제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암호화폐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기축통화 논란하고는 좀 다른 논란이고요. 네. 저는 거꾸로 얘기해서
기축통화라는 거는 일단 그 법정화폐들 사이에 이제 통화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지금 저는 세계적으로 우리 보통 화폐 전쟁, 쩐의 전쟁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경제학자들 아마 그런 거 많이 하실 거예요. 저는 한 단계 더 나가서 디지털 쩐의 전쟁이 시작된다고 보고 있어요. 디지털전이다. 네, 여러분이 지금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그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라든지 다른 코인들을 화폐냐 아니냐는 그거는 아직도 왜 그 질문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못 하고요. 예. 저희가 여기서 기축통화라는 얘기를 할 때는 포인트를 좀 바꿔야 돼요. 예.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암호화폐들은 법정화폐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럼 이제 화폐라는 개념을 이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좀 틀릴 수 있다는 거죠. 예. 법정화폐는 아닙니다. 근데 저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나라 현금 없는 사회 만든다며요. 예. 이게 2025년에 현금 없는 사회 만든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현재 종이화폐를 안 쓰고 전자화폐 쓸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는 기술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이나 일본은 아직 시작을 안 했지만 중국이나 러시아는 디지털 법정화폐를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를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기축통화 자리를 대체할 거느냐 당연히 저는 대체한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서 기축통화를 대체하는 암호화폐는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이런 암호화폐가 아니라 디지털 법정화폐로서의 암호화폐들을 각국이 만들 거고 그 디지털 법정화폐들 간의 기축통화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예. 말씀하시면 이게 이제 무한급수적으로 날아가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끊고 네. 우리 박병일 기자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네, 기축통화까지 정말 꺼내려고 정리를 하면 해주세요. 기축통화란 무엇이고 법정통화를 지금 자꾸 법정통화, 기축통화, 네. 가상통화 뭐 이런 네,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네, 일단 뭐 법정통화는 이제 법으로 정해진 예. 통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돈으로 쓰겠다.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나라가 강제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정부가 이제 보증을 하고 이제 예. 정부가 책임을 지는 이제 그런 돈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기축통화는 이제 그 중에서 전 세계 많은 돈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기준이 되는. 그렇죠. 네, 그 뼈대가 되는 돈인데 네. 지금 같으면 이제 우리가 달러를 쓰고 있고요. 예. 과거에는 이제 파운드화였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게 기축통화인데 사실 기축통화까지 가면 논쟁이 너무 커지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다만 기술적인 발전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는 이러한 소위 말하는 디지털 머니의 형식이 예. 출현할 시점이 좀 되지는 않았나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중국을 보면 네. 일단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현금을 쓰다가 그리고 신용카드를 쓰다가 요즘은 보면 이제 중국은 거의 뭐 페이팔 같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제가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번에 나오는 거는 이제 굳이 형체가 보이지 않는 돈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가 돈을 쓰는 방식, 형식의 차이가 예. 점점 더 우리가 익숙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이제 가상통화가 이제 나오지 않았냐. 예. 그리고 이게 갑자기 나오면 사실 사람들이 생뚱맞아하고 낯설할 수가 있는데 예. 이게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축적일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뭐 도토리 같은 그런 이제 가상통화도 있었고 마일리지 개념도 있었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굳이 종이로도 표현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처음에 돈이라고 하면 금화가 있었고요. 금에서 지폐로 바뀌었고 더군다나 이제 또 지폐에서도 이제는 신뢰를 바탕으로 나오는 그런 돈을 쓰고 있었으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다음번 차례는 보나마나 전자적인 걸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네. 생각을 하는 와중에 나왔기 때문에 기술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지 않겠냐. 앞으로 누가 더 이상 그 지폐를 들고 다니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플라스틱 카드도 이제 안 들고 다닌다는 거죠. 예. 지금 신용카드 안에 다 담겼다지만 이제 이것도 쓰지 않고 뭐 삼성페라는 다 나왔으니까 예.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거를 처음부터 크립토 커런시라고 하는 커런시를 붙여서 아까 말씀하신 허수아비를 만들어 놨는데 그 허수아비에다가 이름표를 딱 붙여놨어요. 크립토 커런시. 이거를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암호화폐. 이게 좀 어려우니까 가상화폐. 자, 그러면 화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금 법정통화 다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차별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정부가 강제한 기구나 기관에서 발행한 가치 척도의 기준이 되는 것, 교환 수단으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근데 앞에서 말씀하신 저 도토리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상에서 주어졌던 뭐 이런 별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화폐적 개념이 그런 의미에서는 아니죠. 왜? 특정 세대들만이 향유할 수 있는 기술적 발전에 따른 특정 계층과 세대에 향한 국한된 거잖아요. 이게 무슨 화폐예요? 그러면 화폐라는 말을 바꿔야죠. 다른 말로. 이게 화폐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특집. 경제학자 곽 박사 3대1로 맞짱 뜨다. 가상화폐 혁신인가 거품인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는 특집 토론 준비했습니다. 가상화폐의 혁신인가 거품인가.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확천금의 대상으로 순식간에 가상화폐가 떠올랐죠. 청취자 여러분에게 가상화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가상화폐, 화폐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도박인 것 같습니까? 어제 온종일 온라인을 강타한 검색어 총선 때 보자. 국내 가상화폐 규제에 저항하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그대로 반영한 단면이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두고 한쪽에선 거품에 대한 경고도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가상화폐가 기축통화의 위상을 넘보는 글로벌 화폐적 가치가 있다. 이런 기대감도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가상화폐 규제가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막는다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움직임은 강화되는 분위기인데요. 우리의 경우 지난 30일부터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에 대한 실면 확인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과열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입니다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요. 최근 일본에서는 5,600억짜리 이 거래소 해킹 사건도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는 건지 반드시 짚어볼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래서 가상화폐 특집 비트코인 가상화폐 혁신인가 거품인가로 시작하겠습니다. 제1부 가상화폐 혁신인가 거품인가. 암호화 코인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초기 모델로서 흐름에 발맞춰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관문인가. 98년 닷컴 버블 현상처럼 곧 꺼져버릴 거품 시장인가. 투자인가 투기인가. 토론에 함께할 분을 소개합니다.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 업계 대표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이사, 학계 대표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 팩트체커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가상화폐 혁신입니까? 거품입니까? 오늘 토론에 참여하실 분들 방금 소개해 주셨습니다. 먼저 같이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느 분이 어느 분인지 아마 이 청취자분들 목소리로 좀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 먼저 업계 대표로 나오신 저번에 저하고 인터뷰 한번 해주셨죠.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진화입니다. 예, 오늘 한 2시간 남짓한 시간에 이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잘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